에서 그 클라우드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는 박상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게 이제 좀 카톡방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공유하고 도움받고 하다가 생각보다 클라우드 DW를 쓰시는데 스노플레이크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노플레이크를 언제 처음 접했냐면 작년 초에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제 SI 회사다 보니까 계열사라든지 또는 대외 고객들한테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를 지원하거나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POC 같은 걸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레드시프트 쓰는 고객이 되게 많아요, 현재도 이미. 또는 GCP는 좀 더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EMR로 대체해서 쓰시는 분도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쓰지 않거나 또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싶은데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다가 스노플레이크를 알게 돼서 제가 이제는 공유를 한번 드린 적은 있지만 그 스노플레이크와 레드시프트와 EMR을 비교한 성능 벤치마크 자료도 보내드리거나 또 AWS EMR 비용 최적화하는 방법들도 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스노플레이크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예 스노플레이크 팀으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스노플레이크를 고객들한테 적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비용적이든 운영 측면이든 성능 측면이든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됐고 그 부분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뭐 스노플레이크를 파는 사람처럼 보일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5분이라는 거를 몰라서 주제를 좀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가지고 그렇다고 뺄 수는 없어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노플레이크라는 거를 알게 되려면 기존에 스노플레이크 또는 DW 이런 게 없었을 때 그냥 오라클 한 대로 다 업무를 했었죠. 그리고 오라클 여러 대를 썼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ETL이 발생했을 거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대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제한된 자원, 서버든 메모리든 인프라를 그러다가 새로운 규정형 데이터가 생기면서 얘가 처리할 수 있는 없는 영역을 데이터 레이크가 처리하게 되고 그런데 기업은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했지만 이 통합된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도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도 있고 기존 DB에도 있게 되는 사이로가 더 심해지는 현상이 오히려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이제 고객들 만나는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배치가 22,000개 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들이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제품으로 발전을 한 거고 기존 데이터 레이크 진영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 이제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으로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훨씬 더 빨랐죠, 사실은. 빨라서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집중화해서 모으는 게 대사가 아닌 상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으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보자. 데이터 메쉬라는 컨셉으로 접근하거나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컨셉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표하실 뭐 트리노 같은 거라든지 프레스터 같은 제품들이 있는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가상화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 셋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가상화 영역은 이런 오픈소스를 접하기 어렵거나 또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가상화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트리노 같은 오픈소스는. 그래서 모던 데이터 스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셉이 나왔고 그 모던 데이터 스택의 가장 큰 축에는 이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모던 데이터 스택의 어떤 이론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여기 ELT라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ETL에서 ELT로 바뀌고 있죠. 그 이유도 이 영역에서 제약 없는 리소스, 스토리지, 제약 없는 컴퓨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ELT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제약 없는 리소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DBT를 써서
그리고 그런 제약 없는 데이터를 통해서 매트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트릭 스토어 같은 것들도 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레이크하우스 같은 것들을 써서 제약 없는 환경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바뀌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DW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 온프라미스 DW 영역에 있던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어떤 대표주자가 나서가지고 그 한계를 허물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 영역에서는 데이터브릭스가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DW 지원하는 제품들은 뭐 퍼블릭 기반 또는 멀티 클라우드, 아예 매니지드 클라우드 DW를 제공하는 뭐 스노우플레이크 또는 그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에 직접 DW를 구축하는 방식,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라데이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다 버티카라든지 이미 이제 매니지드 클라우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하나의 선택지가 스노우플레이크인 거고, 제가 볼 때 스노우플레이크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DW를 데이터 엔지니어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고민할 게 굉장히 많겠죠. 제일 첫 번째가 굉장히 수없이 많은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제품들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이 부분은 모든 분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을 한 이후에 초기에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스펙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데이터 용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변화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 스케일아웃 스케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에 할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처리량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생각했던 사용자가 100명이었는데 10,000명으로 늘어나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어떤 챌린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자, 그러면 이거를 초기 단계 구성과 DW 단계 구성, 플러스 확장 단계 구성으로 나눠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가장 좋겠죠. 자, 초기 구성 단계에서 고민하는 건 이거입니다. 초기에 내가 앞으로 3년, 1년, 6개월 안에 발생할 예상되는 어떤 부하를 초기에 다 예상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리고 얼마나 내가 빨리 클러스를 구성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을 설치와 설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레드시프트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라우드 DW들은 대부분 다 별도의 어떤 어려운 설정 없이 UI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발생가 가능한, 예상 가능한 최대의 워크로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이상의 어떤 워크로드가 발생했을 때 장애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얘기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그 수요를 위해서 미리 자원을 할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DW 제품들을 보면 미리 예상을 다 해야 돼요. 오테라일 경우 예를 들어서 쿼리 데이터, 일반적인 쿼리가 적절하는 데이터의 퍼센트는 55%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예상 하에서 노드 타입 또는 DW 타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맞지는 않죠.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크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는 게 아주 쉽거나 간단하지는 않죠. 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많은 옵션들도 선택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옵션들을 선택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테스트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거 계속 비즈니스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다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과연 최적화가 돼 있을까 내가? 뭐 정말 전문가라면 가능하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설정 같은 것도 다시 해줘야 돼요. 네트워크라든지 시큐어 이런 부분 사실은 다 운영자가 해줘야만 정말 그 회사가 얘기하는 어떤 최적의 제품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정말 그 UI에서 가입만 하면 이렇게 UI가 떠요.
UI가 뜨고 이제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선택하는 게 없어요. 아예. 가입만 하시는 거예요. 가입만 하면 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것들이 그냥 여백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도화지처럼. 비용도 안 나가겠죠, 이 상태에서. 영원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넣어야 될 거잖아요, 처음에. 넣을 때는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실제 사용량은 작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클러스터는 사용량이 작은 정도로 만들어지면 데이터를 넣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딩하는 그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를 넣으면 그 넣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클러스터 컴퓨팅 노드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비용으로 더 빨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원짜리를 10시간 쓰느냐 100원짜리를 1분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10시간 이제 1000원짜리를 1분 쓰느냐.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빨리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제품을 설치하고 나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활용 단계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복합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일단 조회를 할 때 스케일 아웃 해야 될지 스케일 인을 해야 될지 또는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는지 뭐 튜닝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공간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백업은 또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운영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100테라 이상이. 이걸 빨리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20년치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 없이 데이터를 내가 풀로 다 쓸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전사공지 메일을 보냅니다. 대규모 작업이 있을 예정이니 당분간 접속을 중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작업을 다 100% 쓸 거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대용량의 배치들이 작업했을 때 기존 시스템에 영향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DW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세대 RA3 X 플러스 사이즈를 20개로 늘리거나 또는 클래식 리사이즈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늘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했을 때도 한 적어도 10분 이상이 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더 늘리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서비스가 안 돼요. 근데 서비스가 멈춘다는 게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을지 사실 그게 저 의문이죠, 사실 운영 환경에서.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클러스를 늘리거나 확장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내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지 용량이 충분한가? 사전에 베이컨 같은 어떤 복제나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 있지 않나? 또는 백업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클러스가 확장되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예상해서 그 다음에 어떤 작업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전체 서비스를 준비시키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자, 스노우플레이커에서는 제가 해봤을 때 사이즈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엄에서 뭐 5X 아직까지 늘렸을 때 그리고 자동으로 사용량이 없을 때 중지시킬 수 있는 옵션을 쓰게 되면 한 3초 많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노우플레이크도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클러스터를 띄우는데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은 거의 90%는 한 5초 내에 만들어져요. 클러스터 확장이 되는 거죠. 스케일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없으면 몇 분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스케일아웃 했을 때 성능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이쪽 부분 많이 하시면 TPC-DS라는 어떤 배치마크 툴 데이터 많이 쓰실 텐데요. 그 데이터 10TB를 생성을 했고 그 10TB의 쿼리 중에 하나를 해서 총 5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쿼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스토어 스테이지가 280억 건이었고 커스터머 어드레스가 3천만 건이 되는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사이즈로 쿼리를 실행하면 9분 정도가 소요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비싼 장비 라지, 2X 라지를 실행하면 20초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데이터 운영자 관점에서 굳이 이렇게 똑같은 비용은 똑같거든요. 싼 걸 오래 쓰느냐, 비싼 걸 짧게 쓰느냐 그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다음에 또 다른 스케줄 걸어야 돼서 뭐 클론작 걸고 배치 스케줄 걸고 모든 작업들이 새벽에 끝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 다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새로운 작업 들어오면 또 조정해야 되고 그걸 또 간단하게 해서 에어플로우를 도입하거나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이 다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다면 고민이 없겠죠. 밤 12시에 그냥 한 번에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비용 자체도 정말 시간, 초단위로 과금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 내가 쓴 만큼만 과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딱 시간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아예 반드시 유지해야 될 그런 플러스가 없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면 정말 0인 거예요. 그 데이터 보관은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장점이 스노플레이크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레드시프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면 파이썬이라든지 스칼라 많이 쓰실 거잖아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좀 더 복잡한 비즈니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 과연 별도의 자원을 보통 할당하시죠. 불러와서 스팍잡을 실행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레드시프트나 스노플레이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스팍으로 가서 또 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플러스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코드들을 다 최대한 활용하고 싶겠죠. 그랬을 때 기존 방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다시 분산 처리하기 위한 스팍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온 것 중에 스노우파크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는 판다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쓰시는데 실제 동작을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합니다. 데이터 이동이 없어요. 그리고 클러스터, 스팍 같은 또는 EMR 같은 걸 구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스팍이나 기반 파이썬만큼 라이브러리가 다양하진 않겠지만 그건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한 서머리 통계 같은 경우는 이걸로 충분하고 또 UDF 같은 것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스템이 단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워크로드를 스노플레이크 하나로 다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이걸 이제 제가 계열사랑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가 쓰고 있는 코드를 다 이걸 바꿔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대용량의 워크로드가 아니라 사용자 자체가 10배로 늘어났을 경우 컴포넌트 수 이것도 사실은 서버의 제약이 크거든요. 아주 간단한 툴이지만 안 돼요. 서비스를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서비스를 스케일아웃 하려고 하면 서비스가 멈추니까 동시 사용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서비스가 멈추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스노플레이크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버를 여러 대를 그냥 순식간에 늘려요. 그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맥시멈 클러스터가 서버 개수를 늘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크게 해도 당장 사용자가 없으면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클러스터가 최소 한 대, 맥스 3대, 세대인데 요청이 없으니까 멈춰 있어요. 비용이 안 나가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의 스노플레이크는 비용이 0원입니다. 4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서버가 한 대 떴어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4명이 또 추가로 붙었어요. 그리고 서버가 2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콘솔 창에서 2 액티브로 늘어나서 이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변동하는 사용량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해서 뭐 스케일하고 스케일이 정책을 하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적인 부하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공유 요청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A 부서, B 부서, C 부서, 뭐 계열사가 있으면 홀딩스 뭐 이런 데서 다 달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 파티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른 CSP에 있을 때 레드시프트나 이런 것들은 아예 다른 마이그레이션 툴로서 데이터 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노플레이크는 다른 CSP 간에도 데이터 공유 체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을 표현 쓰겠지만 스노플레이크 내에서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가 같은 스노플레이크 계정끼리는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신규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데이터의 영역이 기존의 스노우플레이크 포함해서 레드시프트들은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올렘용 이 여기에 다 집중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각 계열사나 다른 쪽 가보니까 우리 이것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통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물론 이제 OLTP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데이터의 일관성만 유지되는 뭐 인덱스만 프라이머리 키만 잘 보존되면 되는 정도인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하독이라든지 S3 같은 데 써서 별도의 이제 스파 같은 거 써서 분석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얘를 또 로딩하려니까 데이터가 비싸지잖아요. 왜냐하면 AW나 레드시프트나 넣으려면 클러스터를 또 비싼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얘는 아데나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스펙트럼 같은 거 써가지고 그냥 가끔 줘야 하는 데이터만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사용자 관점에서는 세 개의 데이터 채널이 생기겠죠.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 세 개가 생기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번에 이 세 가지를 통합을 하는 그 기술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정식 릴리즈 될 거고 지금은 이제 프리뷰 버전입니다. OLTP를 지원을 합니다. 레이턴시는 뭐 밀리세컨드가 아니고 20밀리세컨드 이상이긴 하지만 만족할 만해. 가만히도 그 프라이머리 키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 포맷이라는 거를 도입을 시켜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인데 단순히 조회만 되는 게 아니라 편집도 가능한.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물론 기존에도 스노우플레이크가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를 지원했는데 속도가 느렸거든요. 사실은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스버그 포맷을 쓰면서 그 한계를 좀 많이 극복을 한 상태예요.